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굉장히 긴 연휴였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오늘은 열정씨와 금쌤 두 분 다 바쁘셔서 저 혼자 진행하게 되었네요. 조금 심심하시더라도 이 공부 자체에 집중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초콜릿 댓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아이디 AJDJENCJ님 있어주셨어요. 제목 언제나 감사합니다. 출퇴근길에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관리님, 열정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덕분에 공부도 하고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출퇴근합니다.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댓글이 없으면 약간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메아리를 들려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 출퇴근길에 저희와 함께 하신다니 좀 더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 국부론 1권 8장 노동임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동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봤는데요. 총 생산물에서 지대와 자본이윤을 제외한 나머지가 임금이다 라고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어서 임금 수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기로 해요. 시작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임금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 노동자, 직공, 도제, 온갖 종류의 하인들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된다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리기 위하여 결탁할 필요가 없다. 인력이 부족하면 고용주들 사이에서 경쟁이 생겨 서로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고용주들 간의 자연스러운 담합, 즉 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합의는 무너지고 만다. 임금도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부합하는 거죠.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임금이 상승하는 겁니다. 현대에는 이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요.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자, 임금 생활자에 대한 수요. 즉 쉽게 말하면 일자리는 임금 지급을 위해 마련된 자금이 늘어나는 만큼 증가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임금을 줄 자금이 있어야 일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 이상의 잉여 수입이고 두 번째는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것을 초과하는 잉여 자본이죠.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자, 이것에 대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합니다. 집안의 생활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 이상의 수입을 가진 지주는 그 남은 수입으로 하인을 고용하거나 혹은 그 일부를 사용해 하인을 고용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자연스럽게 하인의 수를 늘리게 된다. 자신의 노동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직공, 예컨대 직조공이나 재화공이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자본을 가지게 되면 남는 재화로 이익을 얻기 위해 보통 도제를 고용하게 되고 그로써 그 도제의 수는 자연히 늘어난다. 따라서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각 나라에서
수입과 자본이 증가할 때마다 늘어나며 수입과 자본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결코 늘어날 수 없다. 수입과 자본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국가적 부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임금 생활자들에 대한 수요는 국가적 부가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며 그 외의 방식으로는 늘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국가의 부가 늘어나야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쉽고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국부론에서는 국부와 고용의 관계를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국가의 부가 증가해야 일자리도 늘어나는데요. 그렇다면 국가의 부가 크면 임금도 높을까요? 아담 스미스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임금이 높은 것은 국가적 부의 절대적 크기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기보다는 가장 빠르게 부유해지고 있는 나라에서 임금이 가장 높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임금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현대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 좀 참조하시고요. 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집필할 당시에 미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였는데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북아메리카는 아직 영국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활기차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부를 축적해왔다 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도 미국이 부를 축적해왔다 라고 표현했는데 현재까지도 엄청난 부를 축적해오고 있는 거죠. 아담 스미스는 어떤 나라의 번영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인구의 증가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나라가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책의 내용을 계속 읽어볼게요. 영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보통 500년 안에는 그 인구가 2배로 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에서는 20년에서 25년마다 인구가 2배로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력 부족에 대한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 즉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이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 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대에서도 중요한 개념인 working capital, 즉 운전 자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느 나라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그 부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면 임금이 높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임금 지급을 위해 마련된 자금, 즉 국민의 수입과 자본이 아무리 크더라도 수세기 동안 그것이 정체되어 왔다면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하는 국가의 부는 단순한 금은 화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활동을 지속시키는 자본의 축적, 즉 working capital을 의미합니다. 이 working capital은 현대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다르게 좀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미예요. 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돈, 그야말로 일하고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이 자본에는 임금을 지급할 자금, 원재료 구입비, 기계 구입비, 거래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아니라
생산과 투자를 위해 working, 즉 일하고 있는 자본이라는 거죠. 일하고 있는 돈이 많아야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기존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 오늘 내용이 좀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 아담 스미스의 설명을 현대적인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워킹 캐피털의 축적은 기업의 투자와 자본 형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워킹 캐피털의 축적으로 노동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GDP 성장률과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본 축적의 속도 증가에 비례해서 임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현대적 의미에서 생산성 및 자본 투자율에 비례해서 임금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줄로 쉽게 말하자면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 투자에 쓰이는 돈이 축적되어야 사람을 고용할 수요가 늘어나고 고용의 수요가 늘면 임금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즉,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정치인들이 투자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아담 스미스가 워킹 캐피털과 고용의 증가를 설명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캐피털 캐스케이드 또는 인컴 캐스케이드의 초기 형태예요. 자본이 상위층, 예를 들면 투자가 기업가가 되겠죠. 자, 이 상위층에서 시작되어서 임금의 형태로 그 아래에 있는 계층, 예를 들면 근로자가 되겠죠. 이 아래 계층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 캐스케이드 이론인데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나중에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의 유효수요론과 연결이 됩니다. 단 아담 스미스는 이 하향식 흐름을 공급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다면 케인즈는 소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죠. 이 상위 계층의 소득이 높아져서 그 돈을 소비하면 그 돈이 그 아래층, 다시 그 더 아래 계층으로 흘러내려와서 전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케인즈는 설명하죠. 자, 또한 스미스가 이번 장에서 설명하는 논리가 현대에는 낙수효과, trickle down economics 들어보셨죠? 예, 이 낙수효과와 유사하게 해석되기도 해요. 자본의 축적이 멈추면 캐스케이드가 끊긴다. 즉, 돈의 흐름이 끊긴다는 경고를 한 거죠. 자본의 축적이 멈추면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이 오르지 않고 소비가 위축되며 생산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국가의 부가 정체되면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 문장은 자본의 축적이 노동 수요의 증가와 임금의 상승, 그리고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흐름을 최초로 기술한 엄청난 의미의 문장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오늘날 캐스케이드 티어리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수물 효과의 원형이 된 것이죠. 자, 이제까지 1권 8장 노동의 임금 이 거의 중반부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좀 딱딱해서 좀 지루하셨죠? 네. 그래도 경제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 1권 8장의 내용도 좀 길어서 오늘도 다 끝내지는 못했네요. 자,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알고 있는 경제 지식들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 같이 느껴져요. 이 땅을 파서 유물을 발견하는 느낌이랄까요?
9% 원정대에 참여하고 계신 쓸공님들, 속도는 느리지만 끝까지 함께 해봐요. 이 유물을 발굴할 때도 굉장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다 같이 쓸공합시다.